별빛이 우리에게 밝혀준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별빛이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사람들이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혀내온 과정하고요. 그리고 별빛의 에너지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밝혀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또 이 우주에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까지 말씀드리려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우주에서 우리 인간은 혼자인가?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5 하반기 카오스 강연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엄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카오스 재단은 올해 하반기에 빛 색즉 시공이라는 주제로 총 10회에 걸쳐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첫 강연은요, 서울대학교 물리학부의 물리학과 오세정 교수님께서 빛,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역시 굉장히 좋은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빛 색즉 시공의 두 번째 강연문을 열어주실 윤성철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윤성철이라고 하고요. 별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오염된 빛이라는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오염된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과연 고대인들은 별을 어떻게 봤을까? 그 얘기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죠? 이런 자연 환경에서 문명이 없던 상황에서 밤하늘을 봤을 때는 아마 이렇게 수많은 별을 봤을 겁니다. 우리가 맨눈으로 별을 보면 수천 개의 별이 있어요. 별이 무수하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다산을 기원하기도 했죠. 성경에 보면은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맑게 하겠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내가 어제 밤늦게 한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갔는데요. 그때 밤하늘을 바라보니까 별이 한 2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하겠다 하면은 오늘날에는 한 2 정도밖에 못 얻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마 현대인들의 출산율이 적은 이유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볼 수 있는 별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각박하게 살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고대인들이 이렇게 낭만적이기만 했겠느냐? 이런 일들도 상당히 많이 겪었을 겁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과학기술 문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재난들을 당했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일들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하늘을 바라보면 별은 평화롭게 그냥 예전 모습 그대로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뭐 바다만 그런 것도 아니고 땅도 이런 일들이 또 발생을 하죠. 끔찍한 일이지만, 그러나 가끔가다 지진이라든가 땅이 꺼지는 현상도 발생을 했을 겁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지나고 나서 또다시 하늘을 바라보면 별은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면서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화산도 가끔 폭발을 하죠. 예. 화산재가 별빛을 가리기도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늘이 맑아졌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 또다시 별은 옛날 모습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하늘을 보면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늘의 질서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수밖에 없겠죠. 자, 하늘의 움직임. 이게 하늘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로 아름답죠? 옛날 사람들이 하늘의 별빛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아마 이런 거였을 겁니다. 정말 아름답다, 질서 있다, 그리고 영원하고 순수하다. 비록 이 땅은 변화무쌍하고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늘은 우리가 의지할 만하다.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질서를 발견할 수 있고 이 땅의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신의 뜻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 고대 히랍 사람들은 천구가 불변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이데아에 속한 영역이고 신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순수하고 변함이 없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하늘이 과연 이렇게 아름답기만 했느냐? 가끔가다 이렇게 혜성 같은 게 다가오기도 했죠. 우리가 믿을 거는 하늘밖에 없었는데 심지어 하늘도 변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웠을까요? 그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 이런 혜성이라든가 새롭게 폭발하는 초신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손님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별이라는 뜻이죠. 이런 거를 보면서 상당히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조선실록을 보더라도 예를 들면 영조가 어떤 신성, 객성이 나타난 걸 보고 이것이 혹시 전쟁의 징후가 아닐까, 내가 과인이 정말로 덕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제사를 지내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저런 변화, 하늘에 있는 변화가 천구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대기 어딘가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천구는 변하면 안 되니까. 근데 1550년 그때쯤부터 시작해서 1600년대 한 99년간에 해당하는 시기를 천문학의 99년이라고 합니다. 이때 티코 브라헤, 케플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활동했던 시절이죠. 이때부터 우리가 하늘에 대한 관념이 정말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티코 브라헤가 초신성을 관측한 것을 가지고 초신성의 위치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측정한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보시는 사진은 티코 브라헤가 관측했던 1571년에 관측했던 초신성의 잔해를 현대의 망원경으로 관측한 자료고요. 티코 브라헤는 이 초신성의 위치가 하늘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은 항성과 행성을 구별할 때 특히 학생 시절에 많은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배웠을 겁니다. 항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행성이라는 것은 별빛을 받아서 빛이 나는 천체. 근데 보다 더 엄밀한 정의는 항성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그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자리를 그냥 지키고 있는 천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이 있는 천체. 행성이라는 것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그 위치가 자꾸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도 행성은 저 항성보다 훨씬 지구에 더 가까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초신성은 마치 항성처럼 제자리를 지키면서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구에서 저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다.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천구는 변하지 않는 신에 속한 것이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와서는 더더욱 충격적인 일들이 발생합니다. 당시 네덜란드의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네덜란드의 기술자들이 망원경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갈릴레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설계도 소식을 듣고 자기가 직접 망원경을 만들어서 최초로 망원경을 가지고 천체를 관측한 과학자입니다. 태양을 보니까 태양에 저런 흑점이 있어요. 태양빛이 순수하지 않고 오염되어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죠. 당시에 태양은 신을 상징하는 천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했어야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태양빛을 반사하는 달 같은 경우도 저렇게 기대하지 않게 수많은 분화구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은하수. 여러분이 요즘은 은하수를 보기 힘들지만 정말 맑은 하늘에 시골 같은 데 가셔서 보면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는 은하수가 있죠. 근데 저 은하수에는 뭔가 거무틱틱한 오염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역시 저거는 천구가 아니라 지구 대기에 있는 거무틱틱한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갈릴레오가 발견한 건 뭐냐 하면 저 은하에 무수하게 많은 별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이 마치 그냥 이렇게 두루 이렇게 퍼져 있는 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가로지르는 균일하지 않은 방식으로 별의 분포가 있다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된 거죠. 하늘의 질서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생각하게 되는 많은 계기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빛에 대한 관념도 뉴턴에 와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빛에 대한 관념은 흰빛은 순수한 빛, 색이 있는 빛은 빨갛고 노랗고 파란 빛은 오염된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얀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색깔로 분리가 되는 현상, 과거 사람들도 이런 거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빛이 이렇게 색을 띠는 이유가 이 프리즘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프리즘의 어떤 오염된 성질 때문에 빛이 오염되어서 색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뉴턴이 한 건 뭐냐 하면 여기다가 프리즘을 하나 더 갖다 댄 거예요. 더 갖다 대니까 빛이 모여서 흰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암시하는 건 뭐냐 하면 빛이 오염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여러 가지 색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빛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죠. 이 역시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였고
뉴턴은 이 사실을 좀 더 어떤 기존에 생각했던 질서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피타고라스의 칠음계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갈라지는 빛은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빛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빛의 색깔이 7가지인 건 아니죠. 굉장히 연속적으로 변하죠. 자, 오늘날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면서 빛이라는 거는 하나의 파동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전자기파. 그리고 파동의 파장에 따라서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색깔로 나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감마선에서부터 시작해서 X선, 자외선, 그리고 뭐 적외선, 전파 다양한 형태의 빛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현대의 천문학자들은 이런 다양한 파장대를 통해서 다양한 창문을 갖게 된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가시광선, 우리 눈으로 보는 은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자외선으로 보는 은하는 이렇게 생겼고요. X선으로 보는 인하는 또 이렇게 생겼고, 이걸 통해서 과연 어떤 천체가 다양한 빛을 발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지를 우리가 현대에 자세하게 알기 시작을 합니다. 1800년대 초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을 해요. 태양빛이 여러 가지 색으로 나뉜다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는데, 프라우너퍼라든가 월라스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1800년대 초에 분광기를 굉장히 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분해능이 상당히 좋은 분광기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발견한 게 뭐냐 하면 태양빛을 분광기를 통과시켜 보니까 깔끔하게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까만 선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자연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제가 천문학을 배웠던 시절에 은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자연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지저분하다. 보시면 굉장히 지저분하죠. 태양빛이라는 게 이렇게 깔끔하지 않고 지저분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같은 학자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깔끔하다면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새로운 사실을 여기서부터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프라운호퍼 선들, 이런 흡수선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일들을 알아내게 됐느냐. 사실 20세기까지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의 발전이 필요했는데요. 예를 들면 양자역학에서 밝힌 것은 뭐냐 하면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연속적이지 않고 양자적으로 띄엄띄엄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우리 수소 원자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것, 두 번째로 높은 것, 세 번째로 높은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광자 하나가 딱 이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 원소와 상호작용을 하면 그 광자 하나가 흡수가 되겠죠. 그러면서 전자 하나를 여기 있던 걸 이쪽으로 올려놓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흡수선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보는데 광자가 하나가 와가지고 어떤 원자, 수소, 철 이런 것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특정한 파장대에 광자들이 흡수가 되다 보니까 그 파장대에 있는 빛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흡수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원소마다 이 흡수선을 만들어내는 파장대가 다 달라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수소, 힐륨, 리튬, 그리고 산소 보시면 알겠지만 다 흡수선의 형태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별빛을 잘 분석을 해서 어떤 파장대에서 어떤 종류의 흡수선이 나온다라는 걸 볼 경우에 이 별이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선이 보인다. 여기서 이런 선이 보이면 여기 수소가 있구나. 그죠? 이런 강한 선이 보인다. 그럼 헬륨이라는 것이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태양의 스펙트럼입니다. 현대 천문 기기로 관측을 한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복잡한데 사실은 단순한 거예요. 빨간색은 파장이 좀 긴 빛, 이 파란색은 파장이 좀 짧은 빛.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파장이 변해 나가는 과정을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흡수선들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흡수선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요, 우리 지구상에서 관찰이 되는 여러 가지 중금속들 있죠. 칼슘이라든가 철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견되는 흡수선들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수소선도 물론 발견이 되었지만
굉장히 많은 저런 흡수선, 지저분한 흡수선이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정말로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과 태양을 구성하는 물질이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 태양이라는 것도 결국은 수많은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천체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실 이런 믿음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왔던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이 하늘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얻을 기회가 없었겠죠. 유일하게 하늘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냐 하면 가끔가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이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져요. 운석을 살펴봅니다. 근데 지구의 돌멩이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관념에서는 하늘을 구성하는 물질과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이 다르지 않다라고 당연히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스펙트럼 흡수선들은 그런 사고방식을 확증해 주는 듯이 보였던 거죠. 근데 1900년대 초에 1800년대 말에 라키에라는 사람, 노만 라키에라는 영국의 천문학자가 아주 흥미로운 관측을 하나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태양이 일식을 겪고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인데요. 이 달 주변에, 달 그림자 주변에 이렇게 밝은 빛이 보이시죠? 이게 태양이 방출하는 코로나입니다. 이 코로나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라키에가 이 코로나를 스펙트럼을 가지고 관측을 해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강한 방출선들이 나오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라키에가 이걸 잘 분석을 해봤어요. 잘 분석을 해보니까 지구상에서 관찰되는 그 어떤 원소하고도 이 방출선이 나타내는 모습하고 들어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방출선과 연관이 된 원소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원소다. 이건 하늘에만 존재하는 원소다라고 결론을 내리고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헬리오스, 하늘이라는 뜻을 가진 헬리오스라는 단어에서 차용을 해서 헬륨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만 존재하는 원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늘에 뭔가 지구와 다른 뭔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을 하고요. 물론 나중에는 이 헬륨이라는 것이 방사능 붕괴 때 만들어지는 알파 입자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세실리아 페인이라는 여성 천문학자였습니다. 이분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태양의 흡수선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정량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냥 모습만 보고 대략 이럴 것이다. 대략 뭐 철이라든가 규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세실리아 페인은 이것을 정확하게 함량비가 어떻게 달라지고 별의 온도가 어떻게 달라지면 흡수선이 세기가 어느 정도로 변할 것인가를 정량적으로 처음으로 계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굉장히 놀라운 결론이었습니다. 태양을 구성하는 주된 성분은 중원소들이 아니고 철도 아니고 칼슘도 아니고 수소와 헬륨이다. 수소가 70%, 헬륨이 한 28%, 그리고 철과 같은 중원소들은 기껏해야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밝혀낸 거죠. 이거는 그 당시 천문학계에서는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커다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했던 러셀이라는 프린스턴 대학 교수는 나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세실리아 페인이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게 세실리아 페인의 박사학위 논문의 복사본인데요. 제가 어떤 박물관에서 가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어온 겁니다.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구의 구성물질과 태양의 구성물질은 같은 것이 거의 틀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결론은 거의 틀렸음에 틀림이 없다. 이런 문구를 여기다가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었다라는 얘기가 전설처럼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헨리 러셀, 이것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도 결국은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확한 계산이었으니까요. 이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태양의 빛의 근원이 무엇인가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했고요. 수소 핵융합이다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이것이 빅뱅 우주론을 확증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로도 작용을 합니다. 빅뱅 우주론이 예측하는 수소와 헬륨의 생성, 수소는 한 76%, 헬륨은 한 24% 정도 됩니다. 비교했을 때, 태양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동안 우주가 진화하면서 수소가 헬륨으로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바뀌었다. 그리고 많은 중금속이 생겼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이러한 둘 사이의 일치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잘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증거로도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별들, 은하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구성하는 것들의 물질들이 과연 그런 성분이 무엇인가를 알아냈던 이야기고요. 별이 오염되었다, 별빛이 오염되었다라는 사실로부터 알아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별이 좀 따뜻하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따뜻한 별빛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2000년도에 태양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태양의 모습이 결코 정적이지가 않죠. 뭔가 끊임없이 그 안에서 에너제틱한 활동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까지 여전히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질문, 그게 뭐냐 하면 도대체 무엇이 태양을 저렇게 밝게 빛내게 하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런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가라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태양을 구성하는 물질이 중금속이다. 그러면 그 중에는 많은 우라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방사능 붕괴하는 많은 중금속들이 있을 테니까 그게 에너지를 만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별이 기체로 구성됐다라는 걸 이제 점점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은 기체로 된 별이 중력 수축을 하면서 그 중력 에너지의 일부가 빛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태양이라는 게 엄청나게 밝습니다. 태양이 얼마나 밝냐 하면 태양이 1초에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100억 년 동안 만들어내는 에너지에 해당해요. 엄청나죠? 1초 동안 그런 에너지가 나온다? 그런 얘기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언젠가는 다 소멸이 돼야 됩니다. 중력 에너지 혹은 방사능 붕괴 에너지 이런 거 다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한도가 얼마인가. 그리고 그거를 태양의 밝기를 가지고 과연 얼마 동안 그 에너지를 쓸 수 있을 것인가. 계산을 해보니까 수천 년밖에 되지 않아요. 당시에 이미 사람들은 지질학적인 증거 그리고 생명의 진화의 증거 이런 거를 통해서 지구의 나이가 적어도 10억 년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미 생각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천문학자들과 지질학자들, 생물학자들 사이에 도대체 우주의 나이, 태양계의 나이, 지구의 나이를 가지고 엄청난 논쟁이 있었어요. 이 논쟁의 실마리를 제공한 사람은 이제 놀랍지도 않게 이제 알버트 아인슈타인인데요. E는 mc제곱이다라는 유명한 방정식이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정말 처음으로 수소 핵융합 가능성을 생각했던 사람이 또 역시 놀랍지도 않게 아서 에딩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딩턴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검증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해서 헬륨을 만들려면 수소 원자 4개가 결합을 해서 이렇게 헬륨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질량을 비교를 해보면요. 수소 질량 4개의 총 질량 그리고 헬륨의 질량을 비교해보면 수소 4개의 질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그런데 E 이퀄 mc제곱이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빛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질량의 차이라고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가 물론 에너지의 관점에서는 정말 태양의 막대한 에너지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문제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양성자와 양성자 두 개가 결합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쿨롱 장벽이라는 걸 이겨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양성자도 양의 극을 띠고 있죠. 전자기적으로. 그러니까 전자기적으로 양극을 띠고 있는 두 개가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전자기력이 굉장히 강한 청력을 둘 사이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청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일단 청력을 이기고 둘이 충분히 가까워지면 강한 핵력을 통해서 둘이 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부딪힌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기력이 주는 굉장히 거대한 에너지 장벽이 있는 거고요. 일단 이 에너지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 안으로 들어오면 강한 핵력 때문에 두 개가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태양의 중심 온도가 이런 에너지 장벽을 넘기에는 지나치게 낮았던 거죠. 그 당시의 계산으로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는 겨우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에베레스트 산을 넘기 위해서는 제트기가 필요한데 태양의 중심 온도는 기껏해야 개구리가 이렇게 점프하고 있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일찌감치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한 사람이 있었어요.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이런 수소 원자 두 개가 부딪히면 이렇게 뒤튕겨져 나가야 정상인데, 조지 가모프라는 사람이 양자 터널 효과라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이분이 발견한 건 뭐냐 하면, 비록 이런 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런 벽을 넘기에 충분한 에너지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양자역학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런 벽을 통과할 확률이 적지가 않다라는 걸 처음으로 발견을 한 거예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과연 이것이 의미하는 게 어떤 거냐,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이냐 하면 바로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벽을 향해서 막 돌진해 가는데 갑자기 벽을 쑥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발생할 수 없는,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양자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확률적으로 비교적 높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정말로 양자역학이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는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신기한 현상이 없다면 우리는 태양빛을 받으면서 이렇게 생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중성자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로부터 한스 베테라는 사람이 이제 핵융합 이론을 완성을 시켜 나갑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는 그런 결합하는 과정에서 이 수소 원자 하나가 중성자로 변해요. 중성자로 변하는 과정에서 중성미자라는 것이 하나 튀어나오고요. 그다음에 양전자라는 게 튀어나옵니다. 그럼 이게 중성자와 양성자로 결합이 된 중소소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또 다른 수소 원자 하나가 결합을 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삼중수소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낸 삼중수소 두 개가 결합을 하면 여기서 양성자 두 개는 튕겨져 나가고 최종적으로 중성자 두 개, 양성자 두 개로 된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을 PP 체인이다, 프로톤 체인이다라고 해서 PP 체인이라고 하고요. 우리 태양의 에너지의 근원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보다 좀 더 무거운 별, 별의 중심 온도가 좀 더 무거운 별은 소위 말하는 시에노사이클이라는 핵융합 반응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긴 한데 이 과정의 중요성은 뭐냐 하면, 질소, 산소, 탄소가 마치 화학에서 우리 촉매작용이라는 거 아시죠? 본인 자신은 화학 반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지만 화학 반응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마찬가지로 탄소, 질소, 산소도 이런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촉매작용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을 한스 베테가 또 밝혔습니다. 그래서 태양보다 무거운 별들에게는 이런 핵융합 반응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마치 연금술과 같은 거죠. 새로운 물질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수소 두 개가 헬륨으로 만들어진다. 옛날에 사람들이 금을 만들어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발견한 게, 지구에서는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어떤 원소가 다른 원소로 바뀌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걸 발견을 했는데, 별 내부에서는 저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별 내부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뀐다면 헬륨이 탄소로 바뀌고 또 산소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금도 만들어지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별 내부의 온도는 높으니까. 실제로 항성진화 계산을 해보면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다 가능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들 중에 가장 결합 에너지가 높은 에너지가 철입니다. 그러니까 철까지는 적어도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항성진화 이론에서 검증을 끝냈습니다. 철보다 더 무거운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철과 철끼리 결합을 해서 핵융합 반응을 한다는 것은 극도로 어렵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전자기력의 청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철이 핵융합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철이 오히려 분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웬간해서 만들어지지 않고요. 근데 초신성 폭발하는 과정에서 별 내부에서 많은 양의 중성자들이 쏟아져 나오면 중성자 자체는 아무런 전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다른 원소랑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중성자 포획 핵융합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거를 지지하는 관측적인 증거도 사실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런 별 내부에 별이 왜 따뜻한가, 도대체 별이 왜 에너지를 만드는가, 그런 질문으로부터 이제 사람들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별과 물질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한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성간 물질 내부에서요, 그러니까 별 사이에 존재하는 구름들, 이 내부에서 별들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무거운 별이 만들어진다, 태양 질량보다 한 10배 이상이 되는 별이 만들어지면 궁극적으로는 초신성 폭발을 하면서 수많은 중금속들을 우주 공간으로 방출을 합니다. 산소, 규소, 황. 최근에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의 구본철 교수님께서 어떤 초신성 잔해에서 이 인, 사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 존재하는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인, DNA의 뼈대를 구성하는 원소죠. 구본철 교수님이 어떤 초신성 잔해에서 이 인을 다량으로 발견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정말로 인이 우주 공간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확증을 하신 바도 있고요. 별의 질량이 태양같이 작다. 우리 태양도 언젠가는 죽겠죠. 그래서 이제 적색 거성이 됐다가 별의 표피층을 다 우주 공간으로 날려 버리는 과정에서 수많은 탄소와 질소, 이런 것들을 우주 공간으로 내보냅니다. 저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저희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과자 봉지 안에 가득 들어있는 질소 절대 무시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자 봉지 안에 질소가 담겨지기 위해서는 이런 복잡한 우주의 진화 과정이 필요했다. 질소도 결국은 역사적인 존재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우주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빅뱅이라는 게 있었고요. 우주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물질이 있죠. 우주 초기에서 흡수선을 관측한다면 거의 아무런 흡수선이 발견되지 않을 겁니다. 수소와 헬륨에 해당하는 흡수선 외에는, 왜냐하면 중원소가 없으니까요. 우주 초기에는 아무런 중원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보일 거예요, 비교적.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별과 물질의 순환을 하다 보면 우주 내부에 철이라든가 산소라든가 탄소라든가 이런 중원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흡수선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점점 별빛이 지저분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주는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과 그리고 미래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주는 진화하고 있다. 실제로 우주가 정말로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가? 우주의 구성 성비가 과거의 우주와 현재 우주가 다른가? 사람들이 많은 관측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그런 결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의 X축은 일종의 시간입니다. 여기 밑에 보이는 레드시프트라는 거는 이제 적색 이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과거의 우주를 바라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숫자가 있죠. 이거는 이제 과거로 보는 우주의 나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주로부터 시작해서 약 120광년 전까지의 우주를 관찰한 결과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노란색 별은 산소, 파란색 삼각형은 황, 그리고 까만색 요 점은 규소, 이런 것들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점점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과거로 갈수록 함량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값은 로그 스케일로 그린 건데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0이라는 거는 우리 태양계 구성 물질에 해당하는 정도의 값,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태양계보다 10분의 1, 마이너스 2는 태양계보다 100분의 1, 마이너스 3은 1000분의 1, 그런 뜻입니다. 120광년의 과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중원소들의 함량비가 우리 태양계의 1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자, 이것이 또 한 가지 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성은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은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철이라든가 산소라든가 규소라든가 이런 중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죠. 수소와 헬륨만으로는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이 암시하는 건 뭐냐 하면 생명의 가능성, 생명의 탄생의 가능성이 우주의 진화와 더불어 점점 증가해 왔다라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한 가지 암시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저 역사의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인간은 역사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뭐 태초부터 어떤 설계된 것일 수도 있지만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우연히 탄생한 역사적인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이런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38억 년에 해당하는 우주의 역사를 하나하나 우리 몸 안에서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과거 어느 시점에는 우리 몸도 별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죠? 자, 그것이 따뜻한 별빛으로부터 알아낸 우리 인간에 대한 아주 소중한 발견이고요. 자, 외계 행성체를 어떻게 찾느냐? 사실은 별들이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행성을 직접적으로 관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드물게 최근에 발견을 하기는 했지만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행성과 별을 구별하지를 못해요.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별빛이 깜빡이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아이디어는 굉장히 단순해요.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선 방향 쪽으로 행성 하나가 이렇게 쑥 지나가면 행성이 표면만큼은 별빛이 가려지기 때문에 별빛이 좀 어두워지겠죠. 그러니까 별빛이 이렇게 밝다가 행성이 이렇게 지나가면 별빛이 약간 이렇게 어두워지고 행성이 이제 완전히 지나가게 되면 다시 예전의 별빛을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별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면 이런 현상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게 되겠죠. 이걸 통해서 행성이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행성의 주기는 얼마나 되는구나, 그리고 행성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구나, 그걸 통해서 또 행성의 질량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별빛하고 행성이 지나갈 때 별빛의 차이가 불과 뭐 한 10,0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천문학의 수준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10,000분의 1 정도는 쉽게 가려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은 외계 행성체를 찾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별이 이렇게 별 주변에 행성이 돌고 있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 태양이 가만히 제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사실은 태양도 사실은 이런 식의 운동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 운동이 너무나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1초에 수미터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질량의 중심이 정확하게 태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태양의 중심에서 벗어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통해 관찰을 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도플러 효과라는 효과를 이용해서 관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한테 가까이 다가오는 빛은 별빛의 파장이 약간 짧아지고 멀어지는 빛은 약간 별빛의 파장이 늘어나고 이런 현상을 통해서 이 별의 움직임을 측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그런 사례고요. 그러니까 1초에 수미터 정도 움직이는 것을 이제 관측을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행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행성의 질량이 어느 정도 된다, 또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까지 발견된, 그러니까 2014년도 기준으로 현재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의 숫자입니다. 거의 1,000개에 가까워요. 그 중에서 골딜락스 영역에 있는 거는 한 50개 정도 됩니다. 우리 은하에 별이 수천억 개가 있어요. 이 통계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건 뭐냐 하면 그래도 현재까지 관측으로는 어쩌면 생명이라는 것이 그다지 드문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말씀을 요약드린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도대체 천문학자들이 뭘 하느냐, 많은 질문을 받아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근데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외계 행성을 찾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재밌게 들으셨어요?
오늘 조금 더 많이 웃으신 것 같고 저도 지난주보다는 여러분과 좀 더 한결 가까워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수요일은요.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요즘 가장 또 이슈가 되고 핫한 곳이잖아요. 이 뇌공학과의 최철희 교수님 모시고 우리는 빛을 어떻게 인지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패널로는 역시 카이스트의 바이오 및 뇌공학과의 정용 교수님과 또 산업디자인학과의 석현정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다음 강연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